네, 2025년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은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를 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의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매우 강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20%대 상승률을 2년 연속 기록하게 됐는데요. 과연 올해도 뉴욕 증시 또 국내 증시도 함께 잘 달려줄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 주시죠. 네, 역사적인 나날을 기록했던 작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2025년. 올 한 해는 뉴욕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벌써부터 월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거래일 분위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체크해볼까요? 네, 마지막 거래일 날 S&P 500 지수를 비롯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0.07%, 0.9%, 0.43% 내림세로 마감을 하는 2024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간 기준, 2024년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 12% 이상 상승했고요. 무려 47번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28%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23.31%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S&P 500 지수의 경우 2년 연속 이렇게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990년대 이후로 이렇게 강한 상승률이 연달아서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또 무려 57번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만큼 2024년은 매우 강했던 한 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마지막 거래일과 또 지난 한 해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마지막 날에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주가 하락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대선 이후에 급격하게 올랐던 테슬라라던가 아니면 내내 AI 주도주로서 활약했던 엔비디아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31일의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의 큰 흐름 안에서 보면 그래도 대부분 다 S&P 500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M7 종목들 보자면 애플이 30%, 엔비디아는 무려 17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12월 실적 이후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렸던 브로드컴도 지난 한 해 동안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44%, 알파벳 35%대, 메타는 65%대, 그리고 테슬라도 뒤늦게 힘을 발휘해주면서 연간 기준 6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쏘아 올렸던 종목들도 몇 가지만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연간, 장 초반에는 조금 약했을지라도 연간 기준으로 강할 수 있었던 이유, 트럼프 당선인 덕분이었습니다. 일단 대형 은행주 당연히 웃었습니다. 트럼프 2기 아래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JP모건 41% 가까이 올랐고요. 골드만삭스도 지난 한 해 동안 47% 이상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도 62%대 상승률 기록했고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려 112%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2024년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들 그리고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위너와 루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상승 기여도 컸던 종목 탑 10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S&P 500의 상승률에서요. 무려 4.2%포인트를 기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알파벳은 2.6%포인트,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 테슬라까지 1%가 조금 넘는 1%포인트가 조금 넘는 기여도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이 1%포인트,
그리고 월마트와 버크셔 서웨이도 각각 0.7%포인트 그리고 0.4%포인트 S&P 500 상승에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포진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해는 대형주가 중심적으로 잘 나갔던 한 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올해는 또 대형주, 중소형주 비교를 해보는 시간 나중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와 워스트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S&P 500 안에서 아니면 그 이후 뉴욕 증시 안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바로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356.15%의 상승률을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팔란티어라고 하면 AI 데이터를 가공하고 관련된 플랫폼이 되겠죠. 지금 소매업체, 금융업체, 거기다가 국방부까지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는 만큼 전 분야에서 이 팔란티어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는 262.15%의 상승률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했는데 원자력 관련주가 되겠죠.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환경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주목받았는데 그 가운데 비스트라의 상승률이 컸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AI 붐 중심에 있죠. 그만큼 지난 한 해도 큰 상승률 기록했고요. 반면에 워스트 종목도 한번 보실까요?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지난 한 해 동안 65%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약국 관련 사업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지난해 후반부에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이 약국 사업부를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반등이 살짝 나타나긴 했습니다. 과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통해서 올해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인텔도 AI 반도체에서 좀 밀려나면서 지난 한 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지금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부활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 때 워낙 많이 올랐었습니다. 백신 강자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받았던 지난해는 백신 강자인 모더나의 주가 수익률이 좀 아쉬웠는데요. 63%가량의 하락률을 지난 한 해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금리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금요일이 아니죠. 마지막 거래일에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4.24%로 소폭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10년물은 마지막 거래일에도 4.573%로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의 차트가 되겠는데요. 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이후 2년물과 10년물 동일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을 그 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들이 나올 때마다 올라갔던 국채 금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4.5%라는 수준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올해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WTI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한 해의 차트 함께 보고 계십니다.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난해 초와 비교해서 말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흐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고점 대비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가는 데에 도움을 준 영향이 컸죠. 그리고 국제 금값도 한번 보시죠. 0.8% 강세를 보였는데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들, 그리고 올해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온스당 $3,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 한 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지난 한 해 동안 투자를 하셨다면 124.8%의 수익률 가져가셨을 테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건 나스닥 지수였습니다. 금도 방금 우상향 차트를 보셨듯이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러셀 2000 중소형주 주가 지수도 그래도 긍정적인 10%대의 상승률 기록하는 2024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차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또 올해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외신 헤드라인으로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 마감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뉴욕 증시 덕분에 행복했던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전망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주요 이슈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한 데를 놓고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폴 하키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말에 시장이 많이 상승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4년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굉장히 뜨거웠죠. S&P 500 지수는 약 23%, 나스닥은 29%, 그리고 다우 지수는 13%의 연간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S&P 500 지수는 작년에 무려 57번이나 역대 최고치로 하루 거래를 마감을 했었고요. 다우 지수는 47번, 그리고 나스닥도 38번이나 역대 최고치 거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와 강력한 미국의 경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열광에 힘입어서 2년 연속으로 2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편 S&P 500 지수에 속한 종목 중에서 작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주식은 이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간 상승률 무려 350%에 달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텍사스 기반의 전력 공급업체인 비스트라 에너지가 262%,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178%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작년을 화려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나스닥 500 지수에 속한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대거 속출했는데요. 이 모바일 광고 서비스 제공 회사인 앱러빈이 700% 이상의 기록적인 상승률로 1위를 찍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70% 이상의 수익률로 뒤를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가 휩쓸었던 작년 주요 기업 중 안에서도 처절한 패배를 맛본 곳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인텔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텔은 지난 24년 주가가 60% 이상 폭락하면서 56년 역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고요. 또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17% 급락하면서 이 팻 겔싱어 최고 경영자가 불명예 퇴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증시에 또 큰 변수로 작용되는 연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격적인 피벗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올해가 되고 나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 한 해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떠할지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월간은 여전히 긍정적인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게까지는 S&P 500, 올해 7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 전망치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올해 S&P 500 지수가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26명의 분석가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 S&P 500 지수 평균적으로는 6,508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오펜하이머는 7,100선, 웰스파고는 7,007, 그리고 도이치방크와 야덴 리서치는 7,0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HSBC가 6,700선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666으로 현재가 대비해서도 11%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관측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시티그룹은 6,500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석가들은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도 지금보다 12.4%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다만 지난 2년 동안 뉴욕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M7 종목의 상승세는 둔화될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고려한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기회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골드만삭스는 S&P 500 기업 중에서도 M7보다는 나머지 493개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 격차는 지난해 30%포인트에서 올해 6%포인트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또 미국의 제한적인 무역 정책은 미국보다 해외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M7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의 해외 비중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 당선인의 높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하고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주식이나 은행주들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수혜주를 매수하자라는 권고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벤처 캐피털리스트 샤마스 팔리아티피아는 이런 분위기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안겨다준 S&P 500 지수 펀드 투자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투자의대가 버핏 같은 경우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S&P 500 지수 펀드에 장기 투자할 것을 권유해왔는데 팔리 하티피는 일부 기술주의 가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기업의 지수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수 투자의 근간인 분산 투자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미국인들이 S&P 500 지수 ETF를 매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버핏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라면 그런 베팅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주식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글을 남겼는데요. 일단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가 작년만큼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매일매일 변화되는 이슈와 시장 상황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나름 상반기에 주역으로 꼽혔던 반도체 관련주들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현재 출현이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은 커질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단기 2평과 장기 2평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의미를 하는데 기본 추세의 약세 전환을 암시하는 지표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S&P 500 그룹 안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만큼 미국 반도체 주식은 전체 시장 방향성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AI 기술에 대한 기대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강세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쉐어 세미컨덕터 ETF
ETF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지난 7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는 그동안 잘 나갔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과 같은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있지만 크게 하락한 인텔과 같은 기업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지수로 놓고 보았을 때는 항상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던 게 과거 22년 3월 17일이었는데 이 이후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다시 출현한 것이다라고 하고요. 이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 그 다음 달에는 10%의 하락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 3개월은 20%가 넘는 하락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시그널이 과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번 달부터 쭉 이 반도체 관련 지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일지 매일매일 시장 상황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또 개장되는 뉴욕 증시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테슬라의 인도량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4분기 판매량 현지 시간 2일로 공개가 되는 만큼 다가오는 새벽 사이에 같이 숫자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 판매량을 놓고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분기 납품 실적 예상치에 미달하거나 판매 감소로 나타나면 주가에 타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과거 2023년도 181만 대 차량을 팔았었는데요. 작년 3분기까지 전 세계에서 약 129만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가 2% 정도 감소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24년에 목표한 목표치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51만 5천 대를 납품해야 되는데요. 다만 해당 수치가 23년 4분기에 인도한 역대 최고치인 48만 4,500대를 크게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이번 4분기 테슬라가 그 정도의 목표치를 채우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26개 대형 브로커로부터 수집한 추산치는 50만 7천 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팩트셋이 최근에 수집한 분석가들의 추정치는 51만 400대까지 올라가면서 일단은 목표치에 굉장히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경쟁자인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 같은 경우 올해 전체 매출에서 테슬라에 뒤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비아디는 4분기까지 작년 176만 대 전기차 판매를 했는데 만약 테슬라가 48만 대 이상만 판매를 하더라도 일단 비아디의 성과를 앞지르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4분기 판매량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올해 새로 출시되는 이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데 올해 출시하는 저가형 전기차, 이 테슬라의 판매량 전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돼줄 것이다라고 시장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은 또 로보택시와 관련된 출시 그리고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만큼 4분기에 대한 인도량도 중요하지만 올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나름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비트코인이었죠. 올해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치를 내놓고 있을까요?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있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그래도 긍정적인 예상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즈 같은 경우는 올해 8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 시장의 점유율 25%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재적인 가치를 크게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도 18만 5천 달러 4분기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관을 넘어서 국가적인 채택 사례가 증가하는 게 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폭스는 16만 달러 전망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ETF 수요 또한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대비해서
내에서도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 유익 속도와 함께 올해 20만 달러 비트코인이 터치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최고점 경신도 12월에 나왔던 만큼 일단 올해 새로 시작되는 비트코인의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매일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주식시장 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024년 성적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한 차트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M7도 투자를 하셨다면 꽤나 좋은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50% 이상의 M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금, 정말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식도 정말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조금은 부진한 그런 성적을 기록했던 게 있다면 바로 채권 시장이 되겠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은 또 하락하면서 지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채권 이외에는 전부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대형 기술주나 비트코인 잘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10,000를 투자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었을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지금 빨간색 선으로 수익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 도지코인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워낙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도지코인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도지코인에 $10,000를 투자하셨더라면 $35,0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에 투자를 $10,000 하셨다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7,000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도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빨간색 선은 은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검정색 선이 금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금에 $10,000를 투자하셨더라면 $12,700가량을 지금 얻으실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5년은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 S&P 500 기준으로 지난해 2년 연속 이렇게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20%보다는 조금 적을 것이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보다는 올라도 조금 적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익 성장세, 순익 성장률을 주목해라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AI 투자로 인한 생산성 확대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으로 지난 한 해는 대형 기술주의 순익이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하지만 M7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 S&P 500 안에서의 493개 종목의 순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JP모건은 이 S&P 493개의 순익이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중소형주 M7을 제외한 조금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M7의 순익 성장률 여전히 아웃퍼폼 하겠지만 그 아웃퍼폼의 정도가 약해질 것이다라면서 마찬가지로 M7 그 이외의 종목들로 눈길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S&P 500 지수 그 자체보다는 동일 가중 지수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난 한 해 동안 S&P 500 동일 가중 ETF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순매수하셨는데요. 올해에도 과연 그 순매수 배팅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AI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1단계는 AI 붐을 가능케 한 엔비디아에 우리가 집중했고요. 또 2단계에서는 AI 인프라 관련주로 그 관심이 조금 더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AI 붐에도 3단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골드만삭스가 했는데요. AI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AI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돈을 벌지 못하면 시장의 주목도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주목할 기업들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회사를 특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애플, 세일즈포스 그리고 조금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는 이엑스트와 박스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관전 포인트, 중소형주를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앞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에서 살펴봤듯이 S&P의 493개 종목이 순익이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대목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게 주장의 첫 번째 근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조금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의 역풍들이 불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글로벌 노출도가 큰 대형 주보다는 조금의 내수에 집중하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이로써 중소형 기업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게 이런 이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아웃퍼폼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2024년 마지막 거래일 날 3대 주요 지수가 하락할 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오르는 모습도 보였죠. 과연 그런 흐름들이 올해에 계속해서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요. 인플레 반등 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중소형주가 더 크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져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그렇다면 이제 S&P 500 기준 올해 뉴욕 증시 어디까지 달릴지 많은 월가의 전망치들이 나와 있는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펜하이머가 가장 높은 S&P 500의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7,100 그런 포인트를 제시한 상황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666 그리고 웰스파고가 6,600포인트, 모건 스탠리,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 6,500포인트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의 S&P 500의 올해 말 전망치 평균을 내보자면 6,63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24년을 6,00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최소 600포인트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지금 월가의 시각이 될 텐데요. 과연 올해 S&P 500 지수는 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할지
올해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계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난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잘 나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일단 오전 5시 기준으로는 10만 달러에서 조금 못 미치는 9만 4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인시어스는 부진할 경우에는 8만 달러, 그리고 강세의 경우에는 15만 달러 올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 시장의 25%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2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는 16만 달러를 제시했고요. 갤럭시 디지털 상반기에 15만 달러 돌파한 이후 4분기에 18만 5천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금 시장 규모의 20%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죠. 스탠다드 차타드는 20만 달러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넥소는 25만 달러, 가장 높은 그런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금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한 상황입니다. 과연 올해 다시 10만 달러를 제대로 돌파해서 이런 목표치까지 갈 수 있을지, 비트코인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인데요. 뱀의 지혜처럼 지혜로운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마켓 시그널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터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카고 PMI 전미 잠정주택 판매지수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발표입니다. 시카고 지역이 특별히 좋지가 않은 것 같네요. 요즘에.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 활약하던 시절은 좋았는데요. MNI 시카고 비즈니스 바로미터입니다. MNI가 이제 마켓뉴스 인터내셔널이라고 독일의 시장 조사 업체인데, 독일의 조사 업체랑 시카고 지역의 PMI, 그 시카고의 ISM이죠.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 시카고 지부 각 동시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MNI 시카고 비즈니스 바로미터, MNI 시카고 PMI 지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PMI는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시카고 PMI뿐만 아니라 뭐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PMI 지수들이 있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되는 필라델피아 연방 제조업 지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리고 시카고 PMI 지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정유 산업이 발전된 도시고, 뉴욕은 금융업의 도시이긴 하지만 뉴욕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행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시카고는 자동차가 지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연은 지수도 있죠. 댈러스 지역의 텍사스 지방의 그 제조업 지수의 설문조사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발표하는 것들은 0이 기준이고요. 시카고는 시카고라고 이름이 따로 붙어 있지만 시카고 ISM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이 MNI라는 독일 마켓뉴스 인터내셔널과 같이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ISM 기준이어서 50이 기준입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 제조업 지수랑 그리고 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업 제조업 지수는 0이 기준이어서 0 이상, 0이 초과가 되면은 시장을 좋게 보는 것이고 0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라는 지역 이름이 붙어 있지만 50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0이 초과 상회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고요. 5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좋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만약에 필라델피아나 뉴욕 같은 경우가 36.9 이렇게 나왔으면은
0이 기준이니까 뉴욕이나 지금 필라델피아의 그 시장 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거겠죠. 말도 안 되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0에서 30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9라는 것이 50이 기준임을 유추할 수도 있는데 50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놓는 것이 좋겠죠. 36.9가 나왔는데 예측치가 39.2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전치가 40.2였습니다. 2025년도 1월 31일 날 발표되는데 지금 예측값이 41.8이죠. 예측치가 지금 이거보다 더 또 낮게 나올 확률이 지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36.9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 3.3포인트나 하락을 했고요. 지난 5월 달 이후에 최저치고 시장 예상치는 42.5였습니다.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리고 2020년 4월 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너무 좋지가 않네요. 지금 시카고 지역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시카고의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2024년도 3월 달 그 기준 찍은 부분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46.6, 41.6, 40.2, 36.9. 지금 9월 달부터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40마저 깨버렸습니다. 자, 50이 기준인데 40마저 깨버리는 시카고의 제조업에 지금 종사하는 그 임직원들의 제조업의 지금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들의 지금 심리는 상당히 좋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저거는 이제 그 정리해주는 사이트에서 나온 것이고 시카고 PMI 그리고 M&I 마켓 뉴스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게 원본 자료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3장에서 4장 정도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카고 PMI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전에 그려놓은 차트랑 뭐 선이나 이런 어떤 그 넓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기는 다르지만 수치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여기 코로나 시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때보다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 여기 2008년과 9년에 서브프라임 나왔던 때 있죠. 서브프라임 때랑 코로나 때의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조업에 대한 이 심리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시카고는 무려 서브프라임과 코로나와 비교될 정도로 너무나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미국 전체가 나오는 이 주황색 부분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 있죠. 지금 어차피 시카고도 미국의 50개 주의 하나일 뿐이지 미국 전역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이지가 않잖아요. 뭐 트럼프가 무슨 캐나다 보고 51개 주를 편입해라 비아냥대고 있지만 캐나다가 편입할 리는 없잖아요. 캐나다가 자존심을 죽이고 51개 주로. 그래서 지금 시카고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PMI가 결국 동행합니다. 그렇죠? 동행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지금 시카고 지역 같은 경우가 2008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미국 전역의 평균 ISM 제조업 지수보다는 항상 좋지 않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이게 선행지표라고 하면은 그럼 또 이게 지금 3월 3일 날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항상 월 초에 루틴대로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는 게 ISM 제조업 지수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만약 여기서 또 꼬꾸라진다면 또 시카고 PMI가 결국 선행지표의 역할을 한 것이 또 증명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것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죠. 물론 서비스업으로 사람 먹고 사는 나라긴 하지만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조업의 심리지수가 저렇게 안 좋아져 버리면은 지금 그렇죠. 뭔가 저기서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서비스업 하나로만 버텨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3.3포인트 하락해서 36.9가 나왔고 월간 기준으로 세 번째 연속 하락이고요. 2024년도 5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이제 저기서 더 내려가면은 아까 2020년 코로나 때랑 똑같은 심리 상태가 지금 돼버리는 것이죠. 코로나 때는 거의 최악의 상태에다가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갑자기 나온 것인데 그때 상황에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소는 주로 신규 주문 감소에 기인했다고 하죠. 이 세부 지표 중에 ISM의
그 세부 지표들이 있잖아요. 10개가 이제 쭉 나오고 거기서 한 4-5개가 가중 평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맨 처음에 항상 나오는 게 ISM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신규 주문 뉴 오더스였잖아요. 신규 주문이 감소를 했고요. 생산도 감소했고 고용, 공급업체 배송 및 주문 잔고의 증가가 하락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문하고 생산은 감소했는데 고용하고 공급업체 배송 주문 잔고 이런 것들의 증가가 하락을 제한했지만 결국 신규 주문과 생산의 감소로 인한 전체적인 하락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 질문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설문조사기 때문에 질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 질문, 이게 뭐 이거는 응답률이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이거는 그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귀사의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세전 예방 조치나 고려사항을 취하고 있습니까? 참가자들은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를 선택하든 3개를 선택하든 자기 맘대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 선택할 사람도 있었고 2-3가지를 답변한 사람도 있었겠죠. 보기가 뭐 몇 가지 있었는데 상위 2가지 답변이 재고 50% 이상 증가랑 40% 이상의 온쇼어링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온쇼어링은 이제 오프쇼어링을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원래 미국의 공장들이 다 밖으로 나갔잖아요.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갔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에다가 온쇼어링, 트럼피즘 이런 지금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와서 지금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너네가 공장을 지으면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게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테니 니네가 관세 다 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가 미국 국민들 소득세 대신 내줘라요. 그냥 대놓고 배짱 부리는 거죠. 미국이 짱이니까. 그래서 온쇼어링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 이 2가지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 질문이 이 2개가 이번에 특별하게 는 거죠. 평상시에 없던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 인크리징 인벤토리스, 지금 재고를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대비하여 뭐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놓는다는 얘기겠죠.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 여기 보면 온쇼어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할 것을 대비해서 이 제조업의 최전선에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미국으로 올 걸 대비하여 그리고 지금 재고를 확보하는데 이렇게 열중을 했다. 이런 특별 질문들이 들어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잠정주택 판매입니다. 자, 잠정주택 판매는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것이죠.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조업 지수는 특히 시카고는 최악의 지금 심리 상태가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라던가 지금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비하여 그런 어떤 조금 좀 자제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잠정주택 판매는 예측값이 0.2% 지금 연율로 0.2%였는데 무려 2.2%가 나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이전치는 1.8이고요. 1월 30일 날 발표되는 다음 치는 5.5로 지금 안 좋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는 이 잠정적으로 주택이 판매됐다고 예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종 계약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입주가 안 되거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동부, 중서부, 남부, 서부 4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일단 지난번 달에 전고점을 넘어섰고 저저번 달이죠. 전고점을 넘어섰고 다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예상치 상회가 나오고 있죠. 10월 달에 깜짝으로 마이너스 0.1 예상이었는데 무려 7.4%의 놀라운 상승이 나온 뒤에 2%, 2.2%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미부동산협회에 들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그 정리된 사이트에서 그냥 루틴대로 나오는 똑같은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 전미부동산협회에 나가면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합니다. 이게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4개 지역에서 가장 지금 미드웨스트 이 지역이 지금 78.1로 지금 가장 수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사우스 이쪽이 94.5죠.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준이 1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여기서 5점이죠. 여기가 사우스 남부 지역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제 다음에 나올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여기랑 연관되는데 지금 남부 지역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 플로리다랑 이런데 허리케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몰려간다는 뜻이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79가 나왔고 달 기준으로 2.2%가 올랐습니다. 연 기준이 아니었군요. 달 기준이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보류 중인 주택 판매는 2.2% 증가했습니다. 잠정이나 보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4개 지역 모두에서 계약 체결이 증가했고요. 서부 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10개 지역에 대한 게 나오고요. 20개 지역에 대한 게 나오고 그다음에 전국이 나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20개 지역 보여주는데 20개 지역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일단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 5월 달에 바닥을 치고 오르고 있죠. 자, 4.5인데 지금 그 예상치가 4.5인데 이것보다 지금 실제치가 좋겠네. 이 사이트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죠.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 5.2%보다 낮게 나오는 4.8. 10개 주요 도시 같은 경우에 4.8이 나왔고요. 5.2였는데 그리고 20개 주요 도시는 이 4.2가 나왔습니다. 조금 낮게 나왔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글로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지역 지수는 324.2죠. 324.22가 나와서 1년 전으로 대비했을 때 3.6% 상승한 수치가 나왔고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10개, 20개인데 지금 350.52. 이게 지금 10개 지역 도시가 5.2%에서 4.8%로 조금 내려갔다. 9월 달에 5.2였는데 10월 달에 4.8%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20개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332.94인데 이것도 지금 4.6에서 4.2%로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조금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뉴욕이 7.3% 상승했거든요. 전체 주택가격 상승폭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잠정주택 판매에서 남부 지역이 지금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잠정주택 판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허리케인은 맨날 그렇게 오는데도 왜 글로 가느냐. 지금 이 뉴욕, 그 다음에 아까 시카고가 제조업 지수는 그렇게 안 좋은데 뉴욕 7.3% 다음 상승한 게 시카고 6.24예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5.9, 워싱턴 5.67이죠.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를 빼고는 다 그렇죠. 민주당 지지 기업 기반이 많고 이 지금 북동부 이런 쪽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남부로 가는 이유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요. 지금 뉴욕 맨하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에서 뉴욕에서 집값을 못 견뎌가지고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은 그 은퇴한 사람들도 사회초년생이 자기 다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남부로 이사를 가니까 아무리 지금 비대면 사회라고 해도 내가 핸드폰으로 내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보여주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퇴도 했겠다. 어차피 근무를 안 하니까요. 은퇴했겠다. 다 같이 남부로 간다는 거죠 지금. 따뜻한 남부로.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치안이 뭐 민주당 기반하에서 뭐 트럼프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뉴욕에서 무슨 뭐 길거리에서 막 무슨 다 대마초 피고 있고 뭐 그거는 좀 싫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치안이 뭐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맨날 무슨 가전 전시하는데 옆에는 막 그 마약한 사람들 막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옮겼는데 이게 또 뭐 민주당 언론이 그쪽을 뭐 부각을 안 하려고 해서 안 쓰고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부로 떠나지만 다시 이제 여름이 되면 부자들은 또 위로 간다. 뭐 왔다가 정말 부자들은 뭐 그렇게 할까 싶지만 집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런 의견도 있어요. 밑으로 갔다가 허리케인 올 때 되면 또 집을 위로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뉴욕, 시카고가 굉장히 그 주도를 했다는 거. 이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 줄 매드평입니다. 정말 집값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뉴욕 집값. 뉴욕 나와도 사는 사람 많네.
글로벌 증시가 호황을 누렸던 지난 2024년 결국 국내 증시 코스피는 10% 가까운 낙폭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이날장에서는 2% 가까운 반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700선 회복은 어려웠던 모습이었고요. 코스피가 12월만 들어서 2%의 지수 하락이 나왔는데 IMF 이후로 이렇게 6개월 연속으로 지수 하락이 나왔던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외국인들은 상반기에는 역대급의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이 코스피를 그대로 팔아내는 셀코리아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또 여기에 투심이 흔들린 개인들 또한 5조 원대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면서 하반기에는 말 그대로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율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연말 기준 외환위기 이후로 27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안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없다. 굉장히 부진한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날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담아갔던 종목들은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52주 신고가 관련주들은 이날장에서도 이틀 연속으로 양자컴퓨터 쪽에서 나왔는데 이날장의 분위기 섹터 흐름으로 한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미국발 이슈로 살아남은 모멘텀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컴퓨터와 로봇 그리고 탄소포집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체크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은 미국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그 온기가 그대로 퍼져 나왔죠. 지난 2주 연속으로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날장에서는 QSI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미국 안에서만 양자컴퓨터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됐었는데 이날장에서는 중국에서 이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논문 하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게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으로 퍼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경계감과 기대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안에서는 이날장에서 유니퀘스트와 RS 오토메이션 두 종목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이번 모멘텀에 불을 지펴졌던 건 엔비디아의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은 제슨 토르로 상반기 중으로 출시할 것으로 내용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테슬라의 큰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로 꼽혔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까지 참전을 하면서 앞으로도 로봇 그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섹터의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포지 같은 경우도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꼽을 수 있는 산업군 중 하나가 되겠죠.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12월에도 계속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날장까지 에코아이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탄소포집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됐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날 거래일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작년 한 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올해 우리가 기대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부터 체크를 해보면 1월 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면서 금투세 폐지 추천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2년도 이후로 코스피가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해내면서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그 안에서도 AI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HBM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이 있었는데요. 이 AI 시대가 개화된다라고 하면서 HBM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그리고 CXL까지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면서 반도체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분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을 가지고 오면서 주가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해당 호조세는 2분기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분기 주도적인 섹터와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나 음식료 관련 섹터도 있었지만 사실 4월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되면서 이 글로벌 진영적 리스크가 커졌던 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AI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삼성전자는 88,000원 선까지, SK하이닉스는 25만 원 선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AI 시장 확대 덕분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분기 대표 섹터로 첫 번째 전력기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노후화된 전력망들의
대한 이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LS 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 등 세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했던 분기였고요. 그리고 이 지금까지는 경기 방어주로 불렸던 음식료 업종이 2분기 들어서는 수출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농심이나 CJ제일제당과 같은 종목들의 급등세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 식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출을 비중이 급증했던 부분이 음식료 업종에게는 긍정적인 상승의 재료가 되어졌고요. 이어서 3분기에도 사실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좋게 나왔습니다만 이 AI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3분기 들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7월 들어서는 AI 고점에 대한 버블론이 확산이 됐고 또 여기에 모건스탠리의 비관적인 리포트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린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3분기 대표 섹터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신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황제주를 등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10월 들어서는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해당 섹터 안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마지막 4분기 분위기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4분기 대선은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당선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수출이나 강달러 리스크가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계엄이라던가 제주 무한 참사 등 국내 상황이 불안정했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하반기 돼서 증시를 크게 내렸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같은 이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더욱더 큰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럼에도 여전히 4분기에도 AI와 관련된 섹터 흐름은 여전히 시장 안에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만 1분기와 2분기가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로의 움직임이 컸다면 4분기 들어서는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로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산된 데를 놓고는 국내장에서 한글과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와 같은 종목들의 상승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팔란티어와 같이 그동안 엔비디아처럼 하드웨어 쪽의 상승분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급등했던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상반기는 긍정적이고 하반기는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올해 분위기는 어떨까요? 증권가의 전망치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있지만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상반기에는 사지 말고 하반기에 사라가 되겠습니다. 작년과는 그렇다면 대조되는 모습이 되겠죠. 일단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하단 기준으로는 예상 밴드가 가장 낮은 증권사입니다. 2100선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시한 SK증권과 주요 전망에 대한 코멘트가 동일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되 하반기 에서는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중간에 예상 밴드를 가지고 있는 증권가들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AI 쪽을 여전히 주목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 NH 쪽에서는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단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M&A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제약바이오 관련주 안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돼서는 이제 블록버스터급 특허들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뮬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신약들이 허가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올 한 해 동안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을 뜨겁게 달궜던 로봇 관련주들 25년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 산업과 관련돼서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될 예정인데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테슬라나 또 피규어 AI 그리고 앱트로닉도 지속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개발 소식들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영위를 하고 있는
산업군이죠. 앞으로 로봇 관련주들 추가적인 변동 흐름이 크게 나올 수 있을지 올 한 해 동안의 상황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1월 주요 일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1월 초에 여러 큰 행사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FOMC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까지 모두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9일에도 추가적인 미증시 휴장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설 연휴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틀 정도의 휴장 일정이 겹쳐 있는데 여러 글로벌 픽 이벤트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 만큼 짧은 거래일 안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에는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뉴욕 증시는 매우 강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 이상의 상승률, 나스닥 지수가 28% 이상, S&P 500 지수도 2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 20% 이상의 상승률을 2년 연속 강하게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더라도 대체로 다 긍정적인 수익률을 얻으셨을 겁니다. 원유와 그리고 채권 관련된 ETF, 대표적인 ETF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고 나머지 전부 다 플러스 수익률이 나왔죠. 그만큼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강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강세가 올해도 유지가 될까요? 월가에서는 일단 유지된다라는 쪽에 손을 들고 있는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다만 산타클로스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식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과 그리고 새해에서 이 거래일 동안의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것을 산타클로스 랠리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며칠 동안 뉴욕 증시가 하방 압력을 좀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산타클로스 랠리 기간 동안의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플러스 상승률로 전환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이 좀 식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산타클로스 랠리가 아닌 1월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월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1월 첫 5거래일이 중요하다. 과거 18번의 대선 이후 14번은 첫 5거래일 성적이 향후 1년의 성적을 좌우했다라는 그런 통계에 나와 있고요. 또 1월 성적이 한 해를 결정짓는 1월 바로미터라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1월 첫 해의 시작이 어떤 스타트를 끊느냐에 따라서 2025년의 전체적인 성적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산타클로스 랠리 기간보다는 1월 조금 더 긴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 이후 과거 통계를 보시면요. 1월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다우지수 평균적으로 0.5% 오르고요. 나스닥은 2.3%, 그리고 S&P 500 지수 0.7%가량 오르는데 상승과 하락 모두 다 조금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상승을 보인다, 뚜렷한 하락을 보인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1월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더 평가하기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작은 지표 또는 이슈들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1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보시죠. 국채금리도 그리고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사실 기준금리 시점이 여기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했었는데 실제 인하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선 반영을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기대보다 못한 금리 인하에 지금 국채금리가 다시금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5%를 웃도는 수준 꽤 오래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0년 금리가 저점을 기록했던 이후 1,754일 동안 주식이 117% 올랐는데 하지만 10년물 금리가 4.5%를 돌파한 89일 동안에는 2.1% 하락을 했고 4.75%를 돌파하는 20일 동안에는 3.7% 하락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4.75%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4.6%에 육박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시장이 잘 올라왔지만 과연 올해는 이렇게 높아진 국채 금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그렇다면 S&P 500 지난 한 해 동안 기여도 컸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AI 중심으로 빅테크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S&P 500의 상승의 4.2%포인트를 엔비디아가 기여했고요. 그 아래로는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월마트와 버크셔 소웨이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만큼 AI 중심의 대형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힘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AI는 이제 초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죠. 그런 만큼 과연 이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베스트와 워스트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56%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비스트라와 엔비디아까지 모두 다 AI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기업이 되겠고요. 비스트라는 AI 인프라 중 하나인 원자력 관련주가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이 되겠죠. 그만큼 AI가 강한 상승 동력이 됐던 지난 한 해인데 AI 테마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연 이 세 종목들이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반대로 워스트 종목들은 올해 과연 반등할지가 이슈가 되겠죠.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지난 한 해 이렇게 큰 하락률을 기록한 것은 약국 사업 부문이 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문을 지금 떼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성사될 경우 주가 반등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인텔은 사실 AI 반도체에서 뒤처지면서 지금 주가 하락률이 크게 나왔는데 다만 계속해서 이 부분 상쇄시키려고 여러 가지 자구안을 마련을 하고 있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또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받은 만큼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더나는 백신의 강자인데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백신 관련 백신보다는 또 비만 치료제가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만 과연 모더나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124.8%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도 잘 나갈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코인시어스는 일단 내년 올해 기준으로 최대 15만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갤럭시 디지털도 상반기에만 15만 달러 그리고 하반기에는 18만 5천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넥소는 가장 높은 25만 달러 제시를 했고요. 매트릭스 포트 16만 달러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2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과연 비트코인도 올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4년 워낙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던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의 상승률이 적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뉴욕 증시의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월가의 중론이기 때문에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첫 거래일 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맞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1월 2일자의 1면과 3면, 가장 중요한 면이죠. 톱 기사는 이제 경제학자 35인에게 위기 해법을 물어본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이쪽 이제 크게 두 측면으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쪽은 이제 경제 쪽 위주로 좀 살펴보니까요. 제목에서 본 것처럼 장기 저성장이 눈앞에 있다. 구조개혁관 골든 타임이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좀 표가 보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전망한 건데 전체 51.4% 18명의 경제학자가 1% 후반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유사하죠. 전망을 했고 37%는 1% 초반일 것이다. 심지어 1%도 안 될 거라고 전망을 한 경제학자도 2명에 나올 정도로 어쨌든 올해 경제에 대한 특히 거시경제에 대한 이 어떤 우려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은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는 질문을 던진 데 대해서 정치적 이슈가 역시 압도적 1위, 좀 화면에 보이죠?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25명의 학자들이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거를 이제 첫머리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내수 부진, 가계 부채 등등등 얘기를 좀 거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만 아니었으면, 이 탄핵 정국만 아니었으면 이 트럼프 2기 이게 아마 거꾸로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거꾸로 된 거죠. 참 저런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특히나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겁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들 많이 있으시죠. 이 부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사실 좀 팽팽했습니다. 정확하게 12분으로 나눠져서 12분은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일본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었고, 똑같이 12분은 또 저성장 기조에 돌입하는 것은 맞지만 일본처럼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왜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이런 저성장 국면, 소위 말하는 디플레에 빠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이 IT 쪽,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역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일부 경제학자들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면 저성장은 사실 어쩌면 이제 우리 경제 구조가 커지는 상황,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미국이랑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고 변동성 있게 이제 올라갈 땐 좀 더 우리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또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잠재 성장률 하락을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동개혁 같은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13분씩 2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 사실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참 필요합니다. 사이즈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인구 사이즈가.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중심의 이런 집중적인 어떤 그런 발전 부분에 대한 이런 양극화 해소 부분, 그 다음에 부의 부동산 쏠림 현상 등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수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죠. 일단 지난해 수출을 종합을 해보면 성적표 괜찮았습니다. 일단 전체 수출이 6,838억 달러, 전년비 8.2%가 증가해서 역대 최대 그런 수출 규모를 기록했고요. 무역 흑자도 51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무역 흑자는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 외환 시장이 상당히 좀 우리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달러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한국 계속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긴 하는데 달러 열심히 잘 버네, 이런 인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런 시장 상황과 한국이 달러도 못 버는구나, 수출을 해서 돈도 못 버는구나, 이런 식에서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무역 흑자가 518억 달러를 기록해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이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율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표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지난해 수출을 이렇게 주도했던 가장 큰 업종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무려 전년 대비 44%나 증가해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겪고요. 제일 밑에 오른쪽 표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 제일 밑에가 반도체죠. 아주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통신, 휴대폰이죠. 디스플레이 등 IT 전 품목 수출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자동차는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물론 수출 규모는 두 번째로 크지만요. 그다음에 작년에 선박하고 이 화장품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수출이 이렇게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걸리는 게 저는 두 가지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증가율이 지난해 7월부터 둔화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조금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수출이 작년에 상당히 좋았고 특히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그러니까 중국이 트럼프의 집권에 앞서서 어떤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압박에 앞서서 계속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좀 일시적인, 그러니까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좀 많이 더 늘어났던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좀 이 수출과 관련해서는 조금 걸리는 대목이긴 한데요. 역시 올 상반기, 특히 1분기 때 수출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트럼프 집권 전후로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주시라고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수출은 작년에 성적표 괜찮았다라는 거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두 기사는 이제 이데일리 온라인에 있는 증권 관련된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전망, 그 작년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기사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개인과 외국인 간의 수익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죠. 이데일리 신문에서는 상위, 그러니까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상위 5개 종목을 중심으로 수익률을 비교를 했는데요. 개인들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9% 조금 넘게 기록한 것에 비하면 더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2조 원어치로 제일 많이 샀고요. SDI, LG화학, SK 하이닉스, 하나오션 이 순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3%, SDI, 그다음에 LG화학은 거의 반토막 났고요. SK 하이닉스가 플러스 22%, 하나오션이 플러스 46%. 그러니까 전체 1, 2, 3가 수익률이 좀 저조했고 4위, 5위가 그나마 좀 수익률이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2%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현대차,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을 이 5개 종목을 많이 샀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8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상대적 격차로 따진다면은 외국인과 개인 간의 이 수익률 차이가 100%에 달할 가까울 정도로 작년에 외국인과 개인의 이 수익률 격차가 정말 엄청나게 컸다. 그만큼 개인이 외국에 비해서 투자를 잘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결국 외국인 수급이었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별로 외국인 수급에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상반기에 외국인 22조를 샀다가 하반기에 21조를 팔아서 전체적으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특히 하반기에 외국인 매도가 집중됐다는 점 우리 시장에 이렇게 부진했던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이런 기사는 늘 이제 화제성 기사로 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던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인데 작년에 무려 537%나 올라서 6배가 넘게 주가가 오른 종목이 있었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신 것처럼 제닉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마스크팩이라든가 기초화장품을 제조하는 이 ODM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537% 올랐고 그다음에 태성이라는 회사는 이게 PCB 인쇄료기판 만드는 회사인데요. 애플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저렇게 주가가 500% 넘게 역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하반기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사이죠. 아주 급등했던 오리엔트 전공이 450%.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전력 기기주죠.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난 이런 영향이 컸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사실은 상반기로만 따지면 훨씬 더 올랐어야 되는데 하반기 때 조금 이제 주춤했던 부분이 그나마 364% 정도밖에 안 나왔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수익률이 저렇게 나온 기록이었고 그다음에 실리콘2도 역시 324% 수익을 기록해서 이제 5위를 기록했는데 뒤에 4위, 5위 이 두 회사들은 사실은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하반기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 정도 유지를 했고 나머지 1, 2, 3위 이 종목들은 다 하반기 최근 또 한두 달 사이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하반기에는 이런 테마성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런 테마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종목 장세 흐름이 일단은 현재도 딱히 주도주라고 뭐 어떤 주도 업종을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올 초에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2025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올 한 해의 시장 흐름 어떨지 한번 집중 점검을 해봐야겠죠.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새해 첫날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뉴욕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결국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네. 2년 연속 S&P 500 기준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불꽃 장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런 강세가 올해도 지속이 될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아쉽게도 마지막 3일 정도가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의 4년 동안에 보통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의 흐름은 지난 두 번의 4년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또다시 한 번에 20% 가까이의 상승 또는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왜 그러면 지난 3일 동안 빠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금리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작년에는 1%포인트를 9월부터 12월 사이 3개월 만에 내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그 내리는 속도가 좀 더뎌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많이 내려봤자 한 두 번, 그죠? 내리면 아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좀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이 금리의 인하의 그 속도가 더디어지고 나서의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20% 이상 상승하는 장이 나와요. 네. 그 이후에 한 12개월 동안이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관전해야 되는 포인트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관전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M7이라고 하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M7의 이익 증가율의 상승 그런 속도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월등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M7과 이 S&P 493개, 나머지 493개의 이익 추이가 확연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상승을 하고 S&P 500의 상승률은 좀 더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처럼 M7만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대충 보면 M7이 거의 20%대 중반 정도 상승률, 그리고 나머지 493개가 한 10%대 중반 정도의 상승률이니까 여전히 M7이 좋긴 하지만 나머지도 쫓아가는 모습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꽃 장세일 것인가? 네, 가능하죠. 네. 금리만 안정을 찾으면
둘째는 계속 이익이 뒷받침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조건이 지금은 살짝 좀 불안한 것 같거든요. 그쵸. 10년물 국제금리가 계속해서 4.6% 이렇게 등락 반복하고 있고 이런 수준이 올해도 그러면 일단 상반기에는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금리이냐 하는 거하고 네. 또 어떤 추세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추세요. 네. 만약에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은 사실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네. 또 그만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의 적정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보여드렸듯이 지금 박스권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지금 4.6% 많이 올라봐야 5% 그리고 향후에 떨어져서 4% 미만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금리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2%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고 2%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 그러니까 2.3%에서 많이 올라가면 2.4%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얼마죠? 거의 3% 가까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의 성장률은 2%대 뭐 초중반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를 더했었을 때 금리가 아무래도 5%에서 크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금리의 추세 자체가 4%대 중반 정도가 된다면 제가 볼 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작년이 9%대의 이익 증가율로서 20%의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네. 만약에 올해가 또 15%의 이익 증가율이 나온다면 또 상승률은 그만큼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는데 가장 관건은 4.5% 미만으로 좀 떨어져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5%를 기준선으로 보고 한번 이 밑으로 내려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1월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3대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CES 2025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온갖 기술들이 다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관전 포인트 또 관심 섹터로는 저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네. 자, CES 2025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진출을 앞두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결국 우리가 지난 2년을 보시면 계속해서 가장 주도해왔던 산업이나 기업들을 보시면 다 AI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도입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접어드는 지금 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기에 접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AI를 이용해서 어떤 큰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의 좀 관심이 필요하고요. 가장 앞으로 뭐 AI를 이용해서 뭐 어떤 것들이 나올까? 뭐 디지털 헬스, 운송 기술, 뭐 첨단 모빌리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 자율주행과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드라이빙 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서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겠죠.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AI를 이용한 스마트 TV라든지 홈 디바이스 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뭔가 AI를 쓰는 기기가 나올 텐데 그게 PC든 랩탑이든 모바일 핸드폰이든 아니면 또 뭔가 다른 기기가 요즘 쓰는 기계들도 예.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불편하기 때문에 또 문제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AI를 서비스, 소비와 연결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혁신 트렌드가 이 CES 2025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이벤트를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띵크탱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AI는 앞으로 지금 벌써 2년이 지났고 앞으로 3년 더
굉장히 큰 폭의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 또는 순이익 마진율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소프트웨어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올라오는 것이 반도체, 그 다음이 에너지입니다. 뭐 당연히 AI를 기기를 하려면 당연히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프트웨어, 소비와 연결시키는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서비스들, 어떠한 기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게 미국의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플러스 효과를 줄지에 대한 부분이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AI라고 해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가 돈을 버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그런 단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게 CES 2025라면 바로 이제 다음 타자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큰 제약 바이오 업계의 맞습니다. 이벤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우리 증시에서도 마지막 거래일날 유독 제약 바이오주가 크게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저도 이 컨퍼런스는 뭐 가본 적이 있고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제가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서라도 좀 들어봐야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거든요. 네. 제가 뭐 부전공을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했지만 상대 이외에도 엔지니어링 했지만 이해도를 높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헬스케어만큼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를 한 5%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산업으로 보시면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 2개를 뽑자면 그게 IT와 바이오예요. 예, 그만큼 소비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시장, 소비 시장이 정말 큰 곳이 미국인데 여기 관련된 기업을 뽑아내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AI가 어떻게 효과를 바꿀 거냐면요. 우리는 이 바이오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ETF로 투자를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종목을 고르기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종목 말고 ETF로 투자를 하면 과거 50년 역사상 ETF가 헬스케어가 항상 연간 수익률 11%에서 12%는 창출해줬단 말이죠. 네. 복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올해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 신약 개발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네. 또 그만큼 또 소비 시장을 잘 이해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AI 효과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이 초이스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안에서 뭐 최근에 가장 많이 핫했던 부분은 비만 치료제 부분이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암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신약이 만들어진다든지 앞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효과, 특히 생산성을 높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이벤트에 좀 참가하셔서 아니면 들어보시고 어떤 획기적인 것들이 나오는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만약 그게 어렵다면 그냥 ETF를 이용해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제약 바이오 업계는 워낙 또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ETF로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제약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일단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작년에 비만 치료제라는 테마가 굉장히 큰 이슈 몰이를 했고 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혹시 이 테마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쓸 것 같은 제약 상품이 네.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겠죠. 근데 이제 신약이라는 게 물론 암에 대한 치료제가 나온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약 상품이 나온다면 당연히 굉장히 매출을 크게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암이라는 것이 이제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뭐 다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오기가 어렵단 어렵죠.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비만은 거의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겨우 뭐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수요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이 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 전 세계로 퍼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강세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월 하면 또 빅 이벤트가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인 타이틀을 떼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다시 들어오게 되죠. 트럼프 2.0 행정부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저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일단 돼봐야지 알겠지만 네. 이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자, 우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취임식이 들어오면 과거의 이제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보였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보시면은 이렇게 inauguration, 그 취임식이 딱 있고 나면은요, 1월 말쯤 되죠. 네.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좀 많이 하락하죠. 하락하네요. 예. 그리고 이 하락폭이 보통 뭐 한 2,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5월 달이 지나야지 되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좀 변동성이 있다가 정말 확연하게 또 하반기, 특히 4, 4분기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보통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이클은 조금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을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구간으로 변해갔던 시기. 즉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이 약 96년이 지나고 이제 97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이제 금리를 빨리 내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1% 내려주고 이제 앞으로 동결, 뭐 이 정도 또는 한 번 정도, 2번 정도 더 내려주는 게 최대한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97년도에도 S&P 500이 거의 20% 이상 상승을 했고 또 나스닥도 2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97년에도 보여줬었습니다. 네. 물론 98년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AI 사이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본다면 여전히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근데 중간중간에 조정이 10%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타이밍을 알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외에 보시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 M7이라든지 대형 기업들이 얼마나 마진을 창출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잘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빅테크가 얼마나 캐펙스를 쓰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성장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관련돼서의 설비 투자 차트 좀 올려주시죠. 보시면 2024년이 예, 여기입니다. 예, 보시면은 2024년 숫자 보시죠. 2023년에 살짝 떨어졌던 게 확 튀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5년, 6년 더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갑니다. 그만큼 빅테크들이 엄청난 자본 지출을 하면서 AI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고요. 네. 이 가운데서 빅테크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이익의 변화의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EPS가 그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은요. 하늘색 선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테크 이외의 기업들의 이익은 정체.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또는 네.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금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올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만 결국 미국이 경쟁력을 1등으로 유지하려면 빅테크에 대한 투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정부적인 지원이 나올 것 같다. 이미 하고 있고 더 강도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혁신 장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해 포트폴리오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변한 게 없습니다만,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자, 결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라는 것은 채권에서의 초과 수익률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지금 4.5%인데 4%, 3.5%, 2% 이렇게까지 떨어져 준다면 연간 채권 투자 수익률이 복리로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1980년대 이후부터 코로나19 터지기 이후까지 네.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 이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변해가면서부터는 이제 반대란 말이죠. 금리가 잘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나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연간 단위로 5%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여러 차원에서 모든 방법을 들여다보면은 주식의 비중이 80%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의 비중 20%만 가져가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 다음이 결국 이제 국가별 투자인데 지금 고민하시는 건 이겁니다. 미국이랑 일본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좋았지 않냐. 그 달러가 너무 강했는데 이제 앞으로 달러가 좀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금리가 잘 안 떨어져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AI 강대국인 미국 그리고 일본은 그 미국을 쫓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80%셔야 된다. 그만큼 높게 비중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 나머지 신흥국들은 결국 AI 사이클과 연관성 그리고 미국과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멀어지는 국가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미국과 가까워지는 국가들한테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모습이었죠. 대만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도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미국이 지금 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고 세계 경제를 여기서 AI 사이클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서 가장 우리나라나 어떤 나라가 가장 이 사이클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올해의 투자를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만 보면 비중이 75%예요. 선진국도 거의 다 이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2월에 좀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뉴욕 증시에 진입하기보다는 잠시 템포를 조금 늦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환율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단기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네. S&P 500이 올해 20% 올라간다는 가정을 칩시다. 가정을 가져갑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연말까지 7,000포인트 이상 돌파한다. 그러니까 올해도 보시면은 6,000포인트 위로 올라갔었죠. 네, 네, 그때 됐었을 때 좀 차익실을 하는 모습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월 달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S&P 500이 뭐 6,500까지 올라가 버렸다. 네. 그러면 쉬셔야죠. 근데 지금 5,800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앞으로 20%나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데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건 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가면 좀 쉬시는 거고요. 지금은 덜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이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경쟁력 차원에 있어서 미국 투자는 하루라도 더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유독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미루기보다는 하루빨리 먼저 투자를 하는 게 또 성공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이제 첫 거래일에 앞서서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켓나우 1부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